자, 여기서 자, 보상관리는 공정성관리라고 제가 했는데 이 공정성관리는 어디까지만 적용되는 거다? 보상임금까지만. 이거는 임금까지만. 임금. 복리후생은 무슨 관리? 공평성.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임금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무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공정성이라는 건 뭐냐니까 내가 한 만큼 받겠다라는 거니까 내가 얼마를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임금은. 근데 복리후생은 공정성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기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줘야 돼요. 우리 기업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게 복리후생이에요. 복리후생이. 그러니까 복리후생은 공정성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공평성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컨설팅을 갔을 때 어떤 회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녀 학자금은 있는데 개인 자기개발 비용은 없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평성이 없어요. 연공급에 의해서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편중된 복리후생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바꿔줘야죠. 기업에 가면. 왜? 요즘은 자녀 학자금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복리후생 비용을 조금 낮춰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리후생이 뭐가 있는지, 자기 개발이냐 아니면 여행비 지원이냐 아니면은 적어도 요즘 반차도 많지만 요즘은 더 많이 하는 게 젊은 직원들은 반차도 필요 없다 이게 반반차도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도 해달라는 거죠. 그런 복리후생을 해주는 건 젊은 직원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리후생의 전체를 골고루 적용되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자녀 학자금이라는 건 자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녀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맞춰져야 돼요. 이런 복리후생은 실질적으로는 공평성 개념에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리후생, 그럼 적어도 자녀 학자금이 있다면 이거는 50대, 40대, 50대 있는 사람들이라면 30대, 40대 사람들을 위한 복리후생 뭐가 있는지를 고민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 못 넘어오게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복리후생의 전체 비용, 예산 자체를 여기에 얼마, 여기 얼마 해서 골고루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복리후생은, 기업의 복리후생은 자꾸 연공, 회사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게끔 해놔요. 그런 측면에 있으면 복리후생을 보고 우리 회사의 모집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죠. 자녀 학자금 있다고 젊은 직원들이 올까요? 내가 그 자녀를 낳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 회사를 다니지 않을 건데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 학자금을 크게 대문짝만하게 쓰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해보면 자녀 학자금 나가는 거 1년에 두세 명밖에 안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돈 나가는 것도 적고 크게 효과도 없는 거예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자녀 학자금이 있으면 젊은 직원들을 위한 뭔가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자녀 학자금만 있으면 이 회사는 뭐냐니까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만 복리후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평성 개념에 조금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후생은 뭐냐니까 전체 직원들한테 골고루 누구 하나 빠지는 것 없이 MEC 측면에서 골고루 다 가야 되는 게 복리후생이에요. 이거는 앞에 무언가를 투입했냐 투입한 만큼 주겠다라는 공정성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은 투입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제1원칙이 뭐예요?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으면 임금은 없어야 돼요. 그다음 임금의 제2원칙이 뭐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건 노기의 노사관계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 임금의 1원칙. 임금 1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임금 2원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임금할 때 이렇게 쭉 쓰시면 이 사람 공부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고 답을 쓰실 때 우리가 평가 오류를 공부하죠. 평가 오류를 공부하면 현혹 효과라는 게 있어요. 현혹 효과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현혹 효과를 높이는 답안지는 뭐다? 일단
두괄식으로 쓰셔야 돼요. 두괄식으로. 그리고 두괄식으로 해서 앞쪽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뒤쪽에는 중요한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앞쪽에 중요한 걸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문구,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노동부 임금이나 동일임금, 아니면은 제가 중간에 이 끝에 갈로를 한 거 있죠. 그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써주면 답안이 엄청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현혹 효과가 한 문제 1번 풀 때 현혹 효과를 1번 풀 때가 아니라 첫 문제를 풀 때 현혹 효과를 잘 활용하면 거기 답을 매기는 사람이 이제 현혹이 되죠. 현혹이 되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부터는 웬만하면 좋게 줘요. 잘 안 읽고 그냥 좋게 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혹 효과도 잘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혹 효과를 잘 누려야 되고, 글자를 쓸 때도 너무 더럽게 쓰는 게 아니라 1번 문제는 좀 깨끗하게. 근데 1번 문제 여러분들 답 쓸 때 현혹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1번부터 풀라라는 게 아니에요. 답안지는 문제와 다르게 답안지는 답안지만 제출이 돼요. 답안지만 보고 푼단 말이에요. 답안지만 보고 풀기 때문에 현혹 효과를 제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6문제 중에서 뭘 먼저 봐야 되느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문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아주 잘 쓰는 거죠. 1번에서. 그러면 현혹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내가 제일 자신 없는 문제는 어디서 푼다? 맨 마지막으로 보내요. 1번부터 차례대로 절대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번으로 풀 거, 2번으로 풀 거, 3번으로 풀 걸 정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풀 거 먼저 쫙 쓰고 2번으로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거 쓰고 하면은 현혹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현혹 효과예요. 그러니까 1번은 시험 문제 1번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1번으로 반드시 답을 쓰셔라. 아시겠죠? 단 너무 자신이 있는데 10점짜리를 30점으로 쓰면 안 돼요. 자신 있으면 10점짜리는 한 장 분량이에요. 그러면 한 장 분량만큼만 쓰셔야 돼요. 잘. 예쁘게.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야지 30점짜리도 나중에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현혹 효과를 반드시 잘 활용하셔라.